네, 기계 시스템 설계 특론 7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단 미적분 쪽에 대한 어떤 기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론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조금 다뤄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학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 선형의 미분 방정식, 물론 이제 상미분 방정식이죠. 편미분 방정식 훨씬 어렵긴 한데, 편미분 방정식 자체가 사실 어널리틱하게 풀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미분 방정식 수준에서 지금 좀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그 모델링 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차의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뭐 호모지니어스한 경우, 넌 호모지니어스한 경우, 물론 거기 이제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도 있었죠. 상수가 변수인 좀 풀기 어려운 문제도 특이한 형태의 선형 미분 방정식일 경우 저희가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나 어떤 그 분류, 뭐 호모지니어스하냐, 넌 호모지니어스하냐 정도는 이제 좀 분류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매탭을 가지고 어떤 주어진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을 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저희가 단순한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이나 어떤 현상이나 어떤 물리적 시스템을 저희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려면은 주어진 현상을 그 현상을 지배하는 어떤 그 법칙을 저희가 이해를 해서 우리가 거버닝 이퀘이션을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거버닝 이퀘이션을 이끌어내고, 그런 거버닝 이퀘이션이 어쨌든 저희가 어떤 시간에 대한 변수의 변화를 다루면 반드시 이런 어떤 미분 방정식의 형태, 아니면 미분이나 적분의 어떤 방정식이 합쳐진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어렵지만 미분 방정식을 푸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앞서서 1차 상미분, 2차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쭉 저희가 풀이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제 모델링 문제, 특히 이제 2차 상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지배받는 대부분의 어떤 기계적 시스템이 2차의 상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에 대한 모델링, 그리고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풀어봄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기계공학을 배워가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시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익숙해 보도록 해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고차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다루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고차 상미분 방정식 자체가 2차 상미분 방정식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인 문제 풀면서 고차 상미분 방정식을 풀 일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이후에는 바로 저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쪽으로 좀 내용을 주제를 전환해서, 물론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어떤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긴 한데, 어찌됐든 저희가 조금 나중에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이나 퓨리어 애널리시스 쪽을 좀 더 다뤄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쪽 주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저희가 어떤 미적분의 기초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요. 사실은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이제 좀 살펴봤던 어떤 미분을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가, 사실은 미분 분야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일단은 적용하기 굉장히 유용한 그런, 어떻게 보면 미분을 적용하는 어떤 수학 부분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그 최대 최소 문제를 좀 푸는 과정에서 제가 미분이나 적분,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조금 더 한번 제가 좀 시간을 투자해서 다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한 세네 문제 정도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미적분의 어떤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물론 이제 미분 방정식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 시스템을 저희가 모델링해서 하는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도 저희가 파생이 되지만 어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어떤 실질적인 생활이나 어떤 시스템상에서 재미있는 최대 최소 문제를 저희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좀 미분에 대한 어떤 수학의 미분에 대한 어떤 좀 뭐랄까요, 좀 친근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세네 문제 정도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첫 번째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올리브유 공장에서 올리브유 한 병 팔면서 이제 100불로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대 비용이죠. 이제 코스트인데 한 병을 팔 때마다 다음과 같은 고정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이제 함수로 이제 주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도대체 몇 병을 팔아야 이 올리브유 공장은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문제죠. 저희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열을 팔 때도 지역난방 같은 경우에 열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보일러를 뗄 때도 있고 뭐 다른 설비들 돌릴 때도 있는데 동절기에 사실은 난방부가 굉장히 최대가 됩니다. 네, 최대가 되는데 원래 이제 난방 회사니까 열 공급 회사니까 열을 많이 팔면 팔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지만 여러 설비별로 사실 생산 단가가 다 틀려요. 그래서 동절기에 이제 피크 부하가 걸리게 되면 이제 보조 보일러를 저희가 가동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기가칼로리당 뭐 한 12만 원. 근데 이제 지역난방 네트워크는 이제 소각열을 저희가 해서 공급을 할 수도 있거든요. 소각열이 기가칼로리당 대략 요새 한 4, 5만 원 해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소각열을 많이 팔아야 많이 이익이 나는데 소각열로 전체 부하를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동절기에 피크 부하가 걸리면 사실은 열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거죠. 사실은 기본적인 이런 어떤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올리브유 공장의 어떤 이 운영자 입장에서는 수요를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결국은 저희가 이제 프라핏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그럼 과연 어떻게 됐냐면 일단 판매량, 그죠? 판매량 곱하기 병수에 이제 코스트는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플러스 Q에 4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함수 관계 있는 거죠. 한 병을 팔 때마다 프라핏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그래프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판매량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격이 되어 있죠. 뭐 프로핏도 되고 코스트도 되고 판매량도 되고 여기 이제 판매량이니까 세일즈라고 할까요? 네, S 이렇게 해서 보면 세일즈하는 거는 리니어하게 증가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코스트는 고정 비용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선형보다는 조금 더 값하는 기울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프로핏이라는 게 세일즈에서 요 코스트를 뺀 건데 결국은 요 범위 안에서 어딘가, 그죠? 수익이 남아야 되니까 여기서 어딘가 요 구간 어디서인가 사실은 수익이 최대가 되는 그런 점이 발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여기는 이제 코스트가 더 많아지니까 여기는 이제 적자가 나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가 사실은 최대점인지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재무 쪽에서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바로 이제 저희가 미분을 적용을 해서 여기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한번 미분을 해보는 거죠. 극점을 한번 구해보는 거죠. Q 하면 여기는 100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에 4분의 5가 앞으로 한번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5에 Q에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요게 제로가 되는 그 Q 값이 바로 극점이고 그 극점이라는 게 결국은 프라핏이 최대가 되는 그런 지점이다. 보시면 결국은 이제 5에 Q에 1-4는 얼마입니까? 100이죠. 그죠? 그러면은 Q의 4승은 20. 그러면은 Q는 20의 4승. 이렇게 해서 20의 4승계 얼마입니까? 얼마인가요? 16만 개인가요? 네. 하여튼 16만 병을 팔 경우에 그 지점에서 어찌됐든 프라핏이 최대다. 그 전에 그거보다 더 많이 팔게 되면 오히려 극점을 지나서 다시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지난번에 이따가 다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극점이 최대인지 최소인지를 저희가 좀 판별을 하긴 해야 돼요. 이건 아니고 그래서 이계도 함수를 사실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계도 함수를 한 번 더 구해서 요 극점에서의 이계도 함수 값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인지 최소인지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미분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마이너스 4분의 5에 Q에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럴 때 여기 우리가 아까 얼마 했나요? 요 Q 값을 이제 넣어보는 거죠. 그 지점에서의 P2'에서 이거 Q 스타라고 할게요. Q 스타는 마이너스 4분의 5에 Q 스타에 마이너스 3분의 4승이면 이게 여기 이제 16만이 들어가면 어쨌든 요 값은 양수고 여기 결국은 음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점에서 음수의 값을 가지면 이것은 최대를 값을 갖는다 하는 걸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양수면 저희가 보통은 최소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좀 더 상세하게 좀 다뤄보기로 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좀 실무적이기도 하지만 간단한 이런 문제들도 저희가 미분을 통해서 어떤 프라핏이 최대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도함수 최대 최소 문제를 저희가 지금 풀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몇 가지 예제를 풀면서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최대 최소값, 즉 종속 변수와 그 종속 변수를 대표하는 독립 변수,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함수 관계를 일단은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문제 풀어본 경험에 의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도함수를 구해서 그 도함수를 0으로 하는 극점을 구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극점의 성질을 첫 번째를 보면 우리가 어떤 구한 그러니까 y fx 혹은 ft 여기 그 함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다음과 같이 a라는 점이 미분 가능한 함수 f의 극점이란 얘기는 이렇게 이제 어떤 우리가 볼록한 이런 함수의 관계에 있을 때 요 a점에서의 도함수는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함수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다가 극점에서는 0이 됐다가 다시 이제 거기서부터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그러니까 크게 바뀌죠. 음수로 바뀌죠.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죠. 그 중간 과정에 반드시 그 극점에서는 기울기가 제로가 된다. 그런 얘기고 반대로 이제 아래로 볼록한 어떤 이제 최소값의 어떤 특징을 갖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게 C가 이제 극점이라고 한다면 이 C점에서의 어떤 그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는 반드시 0이다. 여기서는 보시면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다가
기울기는 증가는 하지만 이제 음수였죠. 기울기가 마이너스였다가 점점 증가하다가 0이 된 이후에 다시 기울기가 점점 양이 되면서 이제 커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극점은 어디서 구하느냐 하면 바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그 독립변수의 값이 바로 이제 극점, 우리가 극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 뭐 보셨을 텐데 하여튼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극점을 구해서 거기서 이제 최대 아니면 최소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게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는 사실 극점만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최대점에서도 도함수는 0이고 최소점에서도 0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는 가장 뭐 좀 기초적인 방식은 일단은 극점에서 최대 혹은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 극점의 전후로 좀 값들이 작거나 큰 값들을 원래 함수 f에 넣어서 그 값이 극점에서 구한 값보다 작냐 크냐를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판정해 보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좀 굉장히 좀 번거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조금 더 좀 세련된 방법은 사실은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저희가 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이 또한 뭐 고등학교 때 아마 미분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시키면 저희가 이제 결국은 이계도 함수는 그 1계 도함수 원래 이제 도함수의 또 변화율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의미를 좀 파악을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여기는 이제 원래 만약 극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최대값이잖아요. 최대값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게 기울기가 이런 최대값의 특징을 가지려면 이 기울기의 변화율이 항상 요 최대값을 요 원래 함수에서 최대값을 가지려면 기울기의 변화율이 항상 어떻게 된다? 음수예요. 기울기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극점에서는 기울기가 0이었다가 다시 기울기가 그 다음부터 이제 부호를 바꾸지만 점점 마이너스 기울기가 점점 가파래진다는 것은 음수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커질수록 그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변화율 자체가 이제 음수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반대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최대가 되는 점에서는 보세요. 기울기가 도함수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커져요. 그러니까 극점에서 0이 됐다가 점점 가면서 기울기가 가파라지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다시 이제 요약을 해보면 도함수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최대 최소 극점을 가지고 최대 혹은 최소를 구하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게 최대인지 최소인지는 이계 도함수를 가지고 저희가 판정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계 도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아까 앞서서 이제 저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위로 볼로 간 경우에는 아래로 볼로 간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증가하죠. 아래로 볼로 간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해서 갈수록 변화율이 양수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계도함수 값이 우리가 그 극점의 값을 넣었을 때 양수이라면 이거는 이제 아래로 볼록한 그런 상태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최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위로 볼록한 경우에는 자 보자.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경우에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여기 이제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갈수록 작아진다는 것은 기울기의 변화율이 음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극점에서의 이계도함수 값이 음수면 이거는 이제 위로 볼록한 그런 상황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계도함수가 그래프 요철 모양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값을 대입한 그 부호를 가지고 저희가 최대인지 최소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저희가 보면은 그 값이 0인 경우가 있어요.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 극점인지 아닌지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y = x 3승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에 되어 있는 요 점에서의
값을 보시게 되면 이제 F2 프라임을 이렇게 구해 볼게요. 한번 이렇게 x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3x 제곱 그러니까 6x가 되잖아요. 그죠? 6x. 그러면 이게 0인 거는 우리가 0이 극점인데 그때 이계도함수 f2 프라임 0은 0이에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얘는 변곡점이죠. 그죠? 네. 이거는 이게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닌 거죠. 이 변곡점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뭐 요거 가지고 절대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fx equal x의 4승인 경우 한번 보시죠. x 4승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래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한번 f 극점은 이제 x가 0인 여기가 이제 x가 0인 이제 극점이 되고 여기서 이계도함수를 구해 보시면 이계도함수 하면 어떻게 됩니까? 4x 3승의 12x 제곱이잖아요. 그죠? 얘는 12x 제곱인데 예. x 0 극점 0 값을 넣으면 또 얘는 또 0이에요. 그런데 또 이 경우에는 이게 최소값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계도함수의 어떤 극점에서 값이 0인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조금 판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계도함수의 극점의 값을 넣었을 때 부호를 가지고 최대인지 최소인지 판정을 하게 되니까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하고 혹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계도함수의 어떤 함수값이 0인 경우에는 저희가 함수의 모양을 좀 봐가면서 좀 판정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좀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저희가 요약을 하자면 제가 지금 이제 저 미분을 적용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의 어떤 최대 최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저희가 이제 최대값을 하고자 하는 그 값의 종속 변수를 독립 변수의 함수, 즉 함수 관계를 구하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 스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함수 관계를 구했으면 당연히 이제 도함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도함수를 구하고 그거의 도함수를 0으로 하는 극점의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구한 다음에 다시 이거를 원래 함수에 넣으면 그 값이 최대 혹은 최소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임계점이 아니 변곡점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최대 혹은 최소가 되는데 그걸 판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왕 저희가 1차 도함수를 구했으니까 이계도함수를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구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극점의 값을 넣었을 때 이제 부호를 가지고 저희가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양수인 경우에는 저희가 점점 그 도함수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런 게 돼서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고 이계도함수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이제 작아지는 거니까 위로 볼록한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값을 갖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시저는 굉장히 뭐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데 가장 사실은 구하기 어려운 거는 앞서 이제 문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첫 번째 우리가 최대 최소값을 구하고자 하는 그 종속 변수를 어떠한 독립 변수를 저희가 정의해서 함수 관계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많은 문제를 풀어 보면서 저희가 이제 좀 감을 익혀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정형화된 어떤 절차니까 이런 문제들 틈틈이 한번 풀어 보시면 미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어떤 굉장히 현실에서 복잡한 최대 최소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분이 굉장히 중추적인 중요한 역할을 해서 잘 적용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시면 좀 더 미분이나 이런 적분에 대해서 좀 재미를 많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은 이제 앞서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문제를 풀어보면서 미분을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좀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그 도로 포장 회사가 연못가를 이제 저희가 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 땅으로 이제 도로를 하는 경우와 이제 물을 통해서 물 위로 도로를 건설하는 그런 게 만약에 비용이 차이가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최소의 비용이 드는 도로의 경로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일단 요건 이제 최대 최소 문제고 우리가 아까 이제 종속 변수가 비용이 되겠죠. 비용이 되겠고 그럼 독립 변수는 여기가 뭐가 될까요? 어떤 게 어떤 전체적인 요 비용을 결정짓는 대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사실은 저 각도 세타, 예, 세타에서 도로의 어떤 호의 길이를 정하는 세타, 그게 정해지면 당연히 그 다음부터 P점에서 그 다음 지점 마이너스 1,0 그 반대편에 되는 지점까지의 어떤 거리는 자연적으로 이제 정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독립 변수가 저 각도 세타이니까 결국은 이제 저희가 비용을 저 세타의 함수로 이제 함수 관계를 구하시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함수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임계점을 그러니까 극점을 구한 다음에 다시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다시 그 극점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면 그게 최대 혹은 최소인데 그게 이제 과연 최대인지 최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계도함수를 구해서 한번 부호를 살펴보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한번 판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번 문제는 이제 보시면은 어떤 그 반경 뭐 여기서 이제 2km라고 했지만 제가 단위원을 좀 가정을 해보면 여기 이제 도로를 이렇게 까는데 땅으로 이렇게 이만큼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물로 이렇게 도로를 까는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물로 저희가 뭐 도로를 좀 만들려면 좀 비싸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예를 이제 미터당 5달러, 그다음에 땅으로 하는 경우에는 미터당 4달러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나서 그러면은 뭐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는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물로 요 끝단을 이동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은 여기서 요 원주 방향으로 해서 땅으로만 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게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땅으로 하는 게 더 쉬워 보이긴 하지만 당연히 직선 거리보다는 훨씬 더 길이가 기니까 그러면 이제 훨씬 더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어딘가 옵티머만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점이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 그죠? 어딘가에 만약에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땅으로 가고 여기서 이제 다시 물로 가는 그런 게 되겠고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땅으로 가고 여기서 이제 물로 가는 여러 가지 이 시나리오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게 과연 비용을 가장 적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면은 저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어차피 물로 저희가 건설한 길이를 저희는 D로 했잖아요. 그죠? D. 그 다음에 땅으로 한 거를 L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럼 요 L과 D는 여기서 변수를 뭘로 잡아야, 독립 변수를 뭘로 잡아야 하냐면, 사실은 이 세타가 정해지면, 당연히 L과 D는 정해지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는 세타의 함수 다 주어질 거예요. 그죠? 이건 G라고 할게요. G라고 해야죠. 꼭 같은 그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이 코스트도 결국은 요 세타가 정해지면 정해질 텐데 얘는 물로 갔을 때 길이 곱하기 5달러잖아요. 그죠? 5 곱하기 D L로 했을 경우에는 플러스 4 곱하기 L 어차피 얘네들이 다 세타이거나 함수이기 때문에 이 관계식에서 우리가 지금 최대 최소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C' 세타가 제로가 되는 극점을 찾아라. 극점을 찾아서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최대 혹은 최소가 될 것이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앞서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최대 최소를 얘기할 때 극점만 봐서는 안 되고 이게 최대인지 최소인지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이계도 함수를 구해서 요게 제로가 되는 세타를 세타 스타라고 한다면 요 값이 부호가 양수냐 혹은 음수냐를 보고 저희가 이제 최대 최소를
따져보는 그런 것들을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타겟은 결국은 요식을 일단 구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독립변수 한번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그 독립변수 값을 찾아서 이계도함수를 한번 더 구해서 그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최대냐 최소냐 요거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는 과연 요 D하고 L 그 값을 어떻게 세트의 함수로 표현하느냐 이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경우를 해서 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삼각함수의 표현을 보게 되면 저희가 결국은 요 D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서 이제 직각삼각형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세타를 기준으로 했던 사인 세타라고 저희가 바로 알 수 있고요, 그죠? 네. 그러면 D제곱, D를 구하려면 요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 길이. 요 길이는 이게 1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 세타니까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D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L은 저희가 이게 지금 단위 길이가 1인 이걸 가정했기 때문에 L은 그냥 바로 세타가 됩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다 1을 곱한 그런 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D와 L을 세타의 함수로 구했고요. 그럼 이제 코스트는 우리가 원하는 코스트 함수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요거를 D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걸 먼저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얘는 조금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보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인데 얘가 1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의 2분의 1승에 앞에 뭐가 붙나요? 5가 붙죠, 그죠? 네. 플러스 세타는 4.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쓸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했으니까 요건 한번 미분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건 이제 세타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좀 숫자가 사실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앞에 이제 나오고 이제 얘부터 미분을 해보면 2분의 1에 가로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건 이제 익숙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안에 걸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안에 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사인 세타 이게 나오고 뒤에 거는 세타에서 미분하면 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 지워지고 그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아예 그냥 루트에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하고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퀄 0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0으로 놔야 되니까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우리가 이제 요 세타 값을 구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있나요? 여기 사인 세타가 빠졌네요, 그죠? 네, 사인 세타가 있어야죠. 그러면은 저기 가서 넘으면 5배의 사인 세타가 4배의 루트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양변을 일단 제곱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루트를 없애야 되니까 25의 사인 제곱 세타는 여기 32 이건 16의 2니까 그죠? 그러면 32 플러스 32의 코사인 세타 요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저희가 사인과 코사인이 있으면 변수가 두 개가 되니까 다시 얘를 바꿔야 되겠죠, 그죠? 25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32 플러스
32의 코사인 세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넘어가서 25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2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7 콜 0 여기까지 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죠. 뭐 물론 코사인 세타를 x로 치환해서 풀어도 되는데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얼추 보아하니 25 코사인 세타고 여기 코사인 세타고 여기다 7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7일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걸 0 하면 확인해 보면 25, 7은 30이 나오고 예 맞네요. 그죠? 그러면 저게 0이 되려면 두 개가 나오네요. 그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거나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5분의 7 마이너스 25분의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세타가 얼마입니까? 파이가 되겠고 그죠? 얘는 세타가 뭐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떨어진 값이 없어서 그런데 이 세타는 이제 저희가 뭐 계산기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값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을 텐데 값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값이 두 개. 그럼 이게 두 개 다 지금 극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세타 파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이제 그 물로는 가지 않고 땅으로만 저희가 이제 길을 닦았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극점 그걸 따져보기 위해서는 두 개 나왔기 때문에 이계 도함수를 한번 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계 도함수를 한번 구해서 저희가 한번 최대 최소를 한번 따져볼게요. 그럼 C' 이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죠. 그죠? 이거를 C' 세타니까 이걸 한번 더 미분해 보는 거죠. 그럼 상수항은 날라가고 그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적어보면 마이너스 5배의 사인 세타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죠.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의 2분의 1승이 C'이고 그죠? 한번 더 미분을 해보자는 거죠. C2' 세타를 한번 구해보면 좀 귀찮지만 앞에 걸 먼저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5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뒤에 거 하나 붙는 거죠. 네,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의 2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니까 앞에 거 한번 미분 앞에 걸 그대로 쓰고 뒤에 걸 한번 미분을 해봐야 돼요. 그럼 요거를 해보면 2분의 1이 앞에 나오고 2 플러스 코사인 세타인 마이너스 1 나누기 2에 여기다가 아까처럼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아까 요 세타 대신 세타 스타 C 프라임에 파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파이 값이 어떤가 보면 코사인 파이가 아까 얼마인가요?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면은 얘가 이제 0 나가고 그 다음에 얘도 여기 2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얘도 딱 0, 0이 돼서 사실은 얘가 0이 돼버려요. 0. 그죠? 그러면 저희가 그 세타 스타를 가지고 0이냐 양이냐 이거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최대 최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0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얘는 우리가 언뜻 봐서도 알겠지만 가장 먼 거리를 우리가 땅으로 길을 지긴 했지만 가장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얘는 지금 저희가 딱 봐도 어떤 코스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얘가 해가 되는 거죠. 얘가 그러면은 얼추 지금 세타 값은 이제 뭐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보면은 0에서 90까지는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니까 그죠? 그 다음 아마 요 정도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게 이제 세타 스타
토스타라고 한다면 세타 토스타는 그래서 결국은 요 정도를 땅으로 가고 여기를 물로 갔을 경우에 이제 최소가 된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유출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계산을 한번 끝까지 해보시면 될 텐데 제가 지금 뭐 정확한 계산값을 구하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프로시저 앞서서 이제 저희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독립변수를 뭘로 놓을 것인가를 한 다음에 문제 정의에 의해서 그 독립변수로 이루어진 어떤 그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시키는 함수를 구하고 그게 구해졌으면 사실은 최대 최소 구하는 건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냥 계산상으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도함수를 구하고 그걸 0으로 하는 그 값에서 극점이 있을 거다. 최대 혹은 최소 아니면 뭐 이제 변곡점이 있을 수 있죠. 변곡점 같은 경우에는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양이거나 음인 걸 가지고 저희가 최대 최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 설계 문제에서 저희가 좀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좀 익혀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문제도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최대 최소를 할 때 많이 저희가 푸는 문제 중에 재미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할 때 어떤 큰 벽걸이나 이런 것들, 소파나 이런 것들을 좀 복도로 이송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딱 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는 인부 두 사람이 직각으로 꺾이는 복도를 따라서 아래쪽으로 벽판을 옮기고 있다고 봤을 때 위쪽 복도의 폭은 이제 3m, 아래쪽 복도가 이제 좀 더 폭이 넓죠, 그죠? 4m일 때 직각 부분을 돌아서 옮길 수 있는 최대 벽판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라. 어떻게 보면 이제 딱 보시면 이게 최대 최소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사실은 이게 문제 푸는 게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벽판의 길이 최대 길이니까 어떤 길이가 이제 종속 변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독립 변수는 뭐가 될까요? 그래서 독립 변수를 찾아서 결국은 그 벽판의 길이를 독립 변수의 함수로 표현을 하고 나면 사실은 최대 최소 구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함수 관계를 구하는 게 사실은 최대 최소 문제 가장 관건인데 이 문제도 굉장히 재밌는 문제인데 저희가 판서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실 굉장히 재밌는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단골 손님은 나오는 문제인데 저희가 사실 이사를 할 때 복도에서 이제 어떤 이런 큰 어떤 어떤 벽걸이란가 뭐 이런 그런 걸 이송을 할 때 사실은 이렇게 양쪽에서 들고 이렇게 딱 코너를 돌 때 사실 이게 지나갈 때도 있고 못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게 지금 딱 그 위에서 본 그런 모양인데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폭이 여기 4m 여기가 이제 3m일 때 그러면 과연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는 요 벽걸이의 어떤 길이 요거의 어떤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게 이제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어떻게 최대 최소를 지금 끌어내나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플 수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벽걸이가 딱 결국은 그러니까 딱 끼어서 최대한 딱 끼인 것보다 작으면 얘는 항상 돌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요 이제 여기를 이제 세타로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세타를 가정해서 이게 요 코너에서 딱 껴서 못 돌았을 경우 그게 이제 아마 최대치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요 길이에 따라서 요 세타가 어떤 세타 각도에서 이렇게 딱 걸리는 어떤 세타 각도에서 걸리는 요 벽걸이의 길이는 아마 다를 겁니다. 요 세타 값에 따라서. 그래서 다시 좀 그려보면
부분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고 당연히 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걸리는 요 세타 각도에서 걸리는 최대의 길이는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진입하는 요 벽걸이 요 길이가 이제 만약에 이게 한 20m짜리 뭐 한 7m짜리였다. 그죠? 7m짜리였으면 여기서 이제 7m짜리가 딱 못 돌아가는 딱 걸리는 요 각도가 있을 거고. 그죠? 그럼 요게 이제 만약에 8m짜리였다 그러면 당연히 좀 더 긴 상태에서 여기 딱 걸리는 요 각도가 아마 다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조금 풀기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좀 고민을 오래 하다 보면 어찌됐든 우리가 요 길이를 y라고 했을 때 요 y라고 했을 때 여기 딱 걸려서 세타의 각도에 딱 걸리는 그 길이가 있을 겁니다. 이건 정해질 거예요. 근데 요 길이보다 작으면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딱 끼는 요 상태에서의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y와 세타의 어떤 관계, 함수 관계를 끄집어 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보시면 이 상태에서 지금 딱 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길이 4m, 여기 3m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이제 세타니까 변수를 우리가 잡은 거를 우리가 주어진 이 값들과 독립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길이를 우리가 y1이라고 하고 요쪽에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y2라고 하면 y는 y1 플러스 y2가 되잖아요. 그죠? 네. y1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와 알고 있는 값과 상수값을 좀 표현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결국은 y를 세타의 함수로 저희가 표시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어떤 세타가 정해졌을 때 이 각도에서 딱 끼어버리는 어떤 벽걸이의 길이 그런 것들은 딱 정해질 테니까 이 관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y1은 우리가 이 세타로 표현하자 그러면 y1은 sin 세타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sin y1 한번 구해보면 sin 세타가 y1분의 요거니까. 근데 여기 3이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y1은 sin 세타분의 3. 그죠? y2를 한번 구해보면 y2는 여기서 구해야 되겠죠? y2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 값을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코사인 세타는 y2분의 4. 네, 4니까 y2는 코사인 세타분의 4.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는 사인 세타분의 3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4 이렇게 표시가 되죠. 어쨌든 우리가 최종 구하고자 했던 y 세타가 어떤 세타 값이 주어졌을 때 이 벽에서 더 이상 통과 못하는 딱 끼는 벽걸이의 길이는 다음과 같은 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세타가 정해지면 어찌됐든 y 값은 딱 정해지는 이런 게 되고 그러면 과연 그렇게 딱 걸리는 그런 것 중에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가장 큰 y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최대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y ma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찌됐든 저희가 앞서서 이게 최대가 되든 최소가 이제 극점을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한번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죠. 저희가 구하는 방법은 y 프라임 즉 얘는 dy d 세타인데 얘가 0이 되는 우리가 세타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한번 미분을 해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분모의 형태로 들어갔을 때 미분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죠? 프라임은
분모를 한번 제곱하고, 그죠?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근데 앞에 게 상수니까 0이고 빼기 앞에 거 남두고 뒤에 거를 미분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냥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얘는 똑같이 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에 마찬가지로 앞에 건 미분하고 상수니까 이거 마이너스 4에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사인 제곱 세타 분의 마이너스 하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죠. 코사인 제곱 세타의 4배의 사인 세타가 사실은 이 함수의 도함수입니다. 도함수. 그죠? 근데 얘가 뭐다? 극점을 찾으려면 얘가 0이 되는 조건에서의 세타 값을 찾으면 되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넘기면 코사인 제곱 세타 4배의 사인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의 3배의 코사인 세타. 얘를 풀어주면 되죠, 그죠? 그럼 이제 물론 하게 되면 4배의 사인의 세제곱 세타는 3배의 코사인 세제곱 세타. 근데 우리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니까 탄젠트 세제곱 세타가 4분의 3. 네. 결국은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을 우리가 3분의 1승한 이 값이 되고, 우리가 이제 탄젠트의 그 표로부터 우리가 이제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세타 값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이 코너에서 그 가장 길게 가장 길게 딱 돌아갈 수 있는 최대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세타 값을 구해서 여기다 넣으면 최대 길이 나오죠, 그죠? 여기 최대 길이 ymax, 네, 그리고 ymax가 최대 길이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딱 떨어진 값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지금 보통은 뭐 3분의 파이, 뭐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게 돼야 되는데, 문제 지금 조건이 그게 딱 떨어지기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를 구하려면 일단 독립변수를 먼저 뭘로 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종속변수, 최대 최소를 알고자 하는 종속변수를 그 독립변수의 어떤 함수 관계를 먼저 끄집어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되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프로시는 똑같아요. 극점을 찾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를 0으로 놓고 그걸 만족하는 그 값, 독립변수의 값을 구하면 그게 최대 혹은 최소입니다. 최대 혹은 최대고, 그거가 최대인지 최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계도 함수를 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1계도 함수잖아요. 그 이계도 함수를 한번 구해보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그거까지는 하진 않을게요. 지금 문제 자체에서 사실은 이제 최대값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걸 이계도 함수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나온 세타 값을 넣었을 때 이계도 함수 y 플라임 세타 스타 요 값이 부호가 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여기 지금 최대값이 되려면 사실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최대값이 되려면 앞서 본 것처럼 이게 이제 최소니까 최대값이 되려면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죠? 작아지기 때문에 최대값이 되려면 요 값이 0보다 작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최소값이 되려면 기울기가 점점 커져야 되니까 양수가 나와야 되고, 그건 이제 앞서서 이제 저희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사실은 저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문제인데,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관계 딱 꼈을 때 요 어떤 그 복도에 요 컨스트레인트하고 요 길이가 다음과 같은 요 세타와 요런 함수 관계 있다. 요거를 사실 처음에 끄집어내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것만 끄집어내주 아시면 나머지는 사실은 우리 산수 풀듯이 풀 수 있고,
요 나온 요런 것들을 이제 미분할 때 이제 그 지난번에 한 것처럼 고배 미분 그것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분모에 이제 제가 어떤 함수가 들어갔을 때 미분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다시 한번 저희가 숙지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제대로 하실 줄 알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나이스하게 최대치수 문제들이 굉장히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미분 방정식으로 좀 다시 넘어와서 이제 그 앞서서 이제 저희가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호모지니어스한 경우와 넌 호모지니어스한 경우 풀이법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좀 이제 좀 학습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어떤 기계 시스템을 설계하고 문제를 푸는 그런 어떤 방법이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저희가 어떤 현상을 모델링을 해서 그 모델링의 결과가 사실은 어떤 우리가 배웠던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어떤 미분 방정식의 형태, 뭐 상미분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편미분 방정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모델링을 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델링 돼서 나온 식을 그러면 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아니면 그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문제 풀이법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다고 하면 물론 이제 매트랩을 가지고 어떤 주어진 문제 미분 방정식 이제 푸는 연습을 좀 하셨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뭐 어널리틱하게 손으로 풀든 뭐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수치적으로 풀든 아니면 뭐 매트랩까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풀든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이든. 근데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어떤 그 미분 방정식을 유도해내는 게 굉장히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 사실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여튼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나오게 되는 대표적인 매스 스프링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링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뭐 예제 문제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또 그거를 푸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여기는 이제 앞서 우리 배운 것처럼 호모지니어스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겠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어떤 함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함수인데 어떤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원래 함수를 어떤 이렇게 서로 조합해서 그게 0이 되려면 사실은 익스포넨셜 함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y는 익스포넨셜 함수, 익스포넨셜 람다, 뭐 x, 람다 t 이렇게 해서 결국 여기다 집어넣어서 결국은 람다에 대한 어떤 특성 방정식으로부터 해를 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우리가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에 표현되는 대표적인 게 사실은 매스 스프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문제를 저희가 풀어볼 텐데 사실은 그거하고 또 어널러지가 있는 일렉트리컬 커런트에 대한 문제 그래서 레지스터가 있고 커패시터가 있고 인덕터가 있을 때 사실은 각각의 매스 스프링 시스템에서의 매스 그 다음에 스프링 그 다음에 댐퍼의 역할을 사실 전기적인 요 세 개의 구성이 상호간에 또 어널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2차 그러니까 어떤 특성의 모델링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그 해가 같아요.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매스 스프링 시스템의 해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아까 말씀드린 일렉트리컬 커런트의 어떤 그 회로의 어떤 전류의 세기 그러니까 어널러지가 이제 전류가 여기는 이제 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해가 이제 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널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매스 스프링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저희가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의 사실은 이제 가진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결국은 변이에 의한 질량과 변이의 어떤 관성과 스프링에 의한 복원력, 그 다음에 어떤 속도에 비례하는 어떤 그 댐핑 포스,
요 간에 서로 간에 항상 평형을 이루는 이런 관계에 의해서 저희가 가진 어떤 그 y 값이 특성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overdamped system, 뭐 critical damped system, underdamped system, undamped system. undamped system은 사실은 이제 댐핑이 없는 경우에 이제 완전히 이제 아주 그냥 이상적인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계속 무한히 삼각함수의 어떤 조합으로 이제 오실레이팅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식도 한번 유도를 해보고, 오늘은 사실은 문제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모델링해서 저희가 유도할 수 있는지, 또 그 유도된 식으로부터 일반적인 어떤 특성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어차피 문제를 푸는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그다음 한번 시스템도 어떻게 모델링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2차의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메쉬 스프링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프링 자체만 가지고 보게 되면 어떤 일정 그 힘이 걸리지 않는 그런 길이가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질량 m인 매스를 달게 되면 저희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쪽에 이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mg라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죠. 하방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원래 이제 뉴트럴 포지션에서 일정 길이만큼 이렇게 늘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포지션에서 이제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이제 저희가 y = 제로로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추가적인 변이를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주거나 이니셜 컨디션을 줬을 때 이 변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죠? 결국은 y 프라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dy, 뭐 dt, 뭐 이것도 될 수도 있고요. 결국 이제 여기서 나온 거는 dy를 시간에서 두 번 미분한 게 이게 결국은 이제 가속도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그 변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변수와 질량, 저희가 주요한 질량이죠. 질량과 스프링 컨스탄트, 이런 것들의 어떤 조합으로 저희가 어떤 이 현상 자체를 지배하는 어떤 방정식이 나올 거고, 결국 그것이 저희가 예상하듯이 어떤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이 y 프라임 플러스 b y 이퀄 0. 현재는 이제 일단 호모지니어스한 경우를 먼저 생각하니까 결국 외부에서 추가적인 힘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여기서 a와 b 뭐 이런 값들이 과연 이런 매스 스프링 시스템의 어떤 대표적인 이런 정의된 값들로 어떻게 표현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주어진 변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떤 이런 현상 자체는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매스를 이렇게 잡아당겼다 놓으면 막 이렇게 이제 오실레이팅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발견했는데, 그 이 식 자체를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가 모델링 할 거냐? 그럼 이 현상 자체를 지배하는 어떤 지배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는 MA, 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죠, 그죠? 네. 여기서 왼쪽에 있는 항은 어떤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컨트롤 볼륨 안에 있는 어떤 질량 M을 갖는 어떤 그런 개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질량, 일종의 관성이죠. 관성이고, 결국 이제 가속도는 저희가 좀 다시 표현을 해보면 어떤 변이가 있으면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보게 되고, 요거에 이제 저희가 y에 보통 2'을 하니까 왠지 이게 y 2'로 표시가 되면 여기서부터 요 방정식이 저희가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일단 감이 좀 잡히시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써보면 m y의 2'은 이제 힘의 합인데, 여기 그러면은 어떤 힘들이 존재를 하느냐,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동력학을 배우시면
프리바디 다이아그램이라는 걸 좀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상에 질량 m을 갖는 그 물체가 공간상에 있을 때 얘가 정지에 있으려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중력장이 작용하고 있는 데다 이 물체를 놓으면 항상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방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력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떤 여기 작용하는 힘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포지션에 서 있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운동 법칙에서 결국은 가속도가 없다는 거잖아요. 속도가 없으니까 가속도가 0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 힘의 합이 이제 제로가 돼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정지에 있다고 가정하면 하방으로 작용하는 힘은 일단 중력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스프링에 매달아 놨기 때문에 위쪽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어떤 힘이 작용하나요? 네. 스프링에 의한 힘이 작용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K의 Y 이렇게 해가지고 변위에 방향이 사실 이제 위쪽이라서 이제 마이너스 표현 안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여기서 매스를 달았을 때 이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 있는 요거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요게 이제 K의 S0가 되겠고요. 그죠? 이렇게 이제 mg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힘의 합은 아래 방향에 이제 저희가 플러스로 보게 되면 그래서 mg가 있고요. 마이너스 k의 s0가 있고 또 어떤 힘이 여기 이제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작용해야 될 텐데 이게 제로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 있으면 이미 이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 두 개의 힘은 서로 캔슬 아웃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로가 되고 네, 그럼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m, y, 2닷은 이제 y의 변위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y의 변위에서 작용하는 힘은 여전히 저희가 y = 제로에서부터 시작되는 변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과 같이 훅스로우에 의해서 k의 y 이렇게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식을 잘 정리를 해보면 my2' 플러스 k의 y = 0 요게 사실은 현재 이제 저희가 댐핑이 없는 상황에서 순수한 매스와 스프링의 시스템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되겠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미분 방정식의 텀인데 오른쪽에 소스항이 0인 호모지니어스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고 상수가 코에피션트가 다 상수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일반 식으로부터 저희가 그런 조건에서의 해를 구하는 건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일단 모델링이 끝났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저희가 해를 구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볼 때 보통 이제 y 프라임 앞에 있는 요거를 이제 0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n분의 k의 y = 0이 되겠고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를 해보면 어떤 함수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인데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뭐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해서 0이 되려면 y는 exponential lambda t 네. exponential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여기서 y 프라임, y2' 이런 걸 해서 넣어보면 얘 람다 t가 밖으로 나오고 이제 특성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특성 함수가 여기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람다의 제곱 플러스 y 프라임 없으니까 그냥 있고요. 그다음에 n분의 k = 0 이렇게 됩니다. 그죠? 다음과 같이 이게 제로가 돼야 되는데 제가 어떤 임의의 구간에서 정역이 t인 구간에서 0이 되려면 결국은 람다의 제곱 플러스 n분의 k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람다를 구해보면 허수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n분의 k i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따 한번 요건 다시 저희가 다루긴 할 텐데요. 요거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복소수하고 사인 세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넣어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반 해는 C1, 뭐 이제 C1이 아니고 다음과 같이 A의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B의 사인 오메가 제로 T. 그래서 오메가 제로는 루트의 n분의 k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반 해를 구할 수 있고, 결국은 이거를 이제 나중에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두 개의 사인 함수와 오실레이팅하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간의 서로 이제 조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인 크기는 줄어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완전히 계속해서 무한히 오실레이팅하는 그런 특성이 되겠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조건에서 보시면 프리퀀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얼마나 자주 얘가 진동을 할 거냐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를 2파이로 나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오메가 제로 여기 위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그 K에는 이제 물론 이제 루트가 이제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 이제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니면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오실레이팅하는 주기가 요 값들의 특성, 그러니까 질량이 요 달려있는 요 매스의 질량과 스프링 상수의 어떤 비율을 크기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얼마나 빨리 얘가 가진해서 진동을 하는지 그 수준이 결정될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래프를 여러분들 그래 보시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y가 되고 시간이 되게 되면 이제 시작점이 이제 어디서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니셜 밸류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데, 뭐 시작점 여기 있는데 속도가 뭐 이쪽 방향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런 식으로 크기는 줄어들지 않고 결국은 이제 일정 주기를 가지고, 주기를 결정짓는 이 식이 요겁니다. 그래서 주기를 가지고 오실레이팅하는 그런 특성을 갖는, 거동의 특성을 갖는 것을 저희가 해석적으로 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시 스프링 시스템을 해보면 저희가 거기서 이제 그 댐핑이 없더라도 사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멈추게 되잖아요, 그죠? 네. 이건 굉장히 수학적으로 아이디얼한 케이스고, 이제 나중에 저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어떤 물체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공기 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드래그, 즉 저항이 걸리게 되고, 그 저항으로 인해서 사실 이 우측의 요항이 0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게 오실레이팅 하다가 이제 점점 그래서 이제 0에 있으면서 멈추게 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식에서 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앞서서 저희가 이제 댐핑이 없는 그런 물리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번 이쪽의 끝단에 이제 댐퍼를 좀 놓습니다. 댐퍼를 놓아서 아까 우리가 앞서서는 my 2' 플러스 k의 y 이퀄 0 다음과 같이 이제 매스와 스프링이 있는 시스템에 대한 어떤 미분 방정식을 저희가 모델링을 통해서 구해봤는데, 여기 이제 원래는 이제 속도의 변화율에 대한 기여도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댐퍼입니다. 댐퍼는 저희가 이제 보통 댐핑 컨스탄트를 놓고 속도의 변화율에 비례하는 어떤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컨스탄트 얘는 양수가 되겠고요, 그죠? 0보다 크고, 얘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속도가 저희가 이제 갈수록 이제 커지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이제 양의 값을 가질 때는 이제 요 전체적인 거는 그쪽 방향의 속도를 줄여주는 힘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얘가 이제 속도가 오히려 이제 줄어들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음수가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오히려 다시 이제 힘을 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건데 이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저희가 댐퍼가 이렇게 모델링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속도의 변화 크지 않은 경우에만 저희가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서도 이제 저희가 그 오실레이팅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해서 굉장히 아이디어한 케이스에 이 경우에 무한히 진동하는 그런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가정들이 좀 과격한 가정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아날리틱하게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앞서서 이제 저희가 유효했던 힘의 합이 결국은 전체적인 다음과 같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은 다시 m y의 2 프라임 또 이제 여기 플러스 ky는 그대로 있죠, 그죠? ky 있고 여기 다시 원래 이제 마이너스 cy 프라임이니까 여기로 다시 넘어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cy 프라임 이퀄 합이 0이 된다. 요 힘 외에는 사실은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관성의 힘이죠, 그죠? 한번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관성을 줬을 경우에 그거에 의한 힘이라고 보실 수 있고 얘는 이제 댐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의 변화에 반응하는 작용하는 힘이고 얘는 위치의 변이에 작용하는 훅스로우를 적용한 스프링에 의한 힘이라고 보시면 요것들이 모든 시간의 순간에 합이 제로가 되는 우리가 이제 dt가 0에 한없이 굉장히 시간이 무한소일 경우에 어떠한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요 관계는 서로 합이 0이 되는 그런 상황의 조건에 있었을 때의 어떤 y의 거동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나타내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시면 이제 y to the 플러스 cy 다 플러스 ky 이퀄 0인데 요걸 다시 한번 이제 m을 좀 빼볼게요. y 프라임 플러스 m분의 c에 y 플러스 m분의 k y 이퀄 0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다 상수값들이니까 저희가 앞서서 배웠던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인데 호모지니어스하고 각각의 이제 그 항들 상수항이기 때문에 요거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익스포넨셜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결국은 뭐 반복적 얘기입니다만 y'하고 y2'을 여기서부터 구하셔가지고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은 특성 방정식을 저희가 구할 수 있죠, 그죠? 람다제 플러스 n분의 c 람다 플러스 n분의 k 이퀄 0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 아까 이제 질량 또 댐퍼의 어떤 그 고유 상수 스프링의 고유 상수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이제 더블 루트를 가질 수도 있고 두 개 서로 다른 근을 가질 수도 있고 이제 허수의 근을 두 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나중에 하여튼 여기서 저희가 이제 y는 c1에 2의 람다 1t 플러스 c2에 2의 람다 2t 요 해를 가질 텐데 요게 요 값에 따라서 실근을 갖느냐 허근을 갖느냐 중근을 갖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 y 함수의 형태가 많이 바뀌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이런 상수값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유도를 해볼 텐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저희가 처음 시작은 이런 물리적인 시스템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이런 물리적인 시스템의 거동을 지배하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지금 저희가 거동을 지배하는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을 구해냈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우리가 그걸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이런 프로시저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저희 이제 계산의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일반적인 이런 그 상수값들 질량, 그 다음에 댐핑에 대한 상수,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힘에 대한 상수 이런 것들의 어떤 크게 차이에 의해서 저희가 어떤 수학적 문제를 푸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어떤 의미들이 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이제 저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근해 공식에 의해서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2분의 마이너스 n분의 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이시죠, 그죠? 그러면 n분의 c의 제곱 마이너스 4 n분의 k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걸 조금 저희가 좀 정리를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밑에를 이 m으로 하고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c만 남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면은 이제 m제곱이니까 여기는 c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m제곱에서 하게 되면 위에 m이 하나 더 붙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4mk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케이스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 람다1, 람다2를 가질 경우에 어떤 경우입니까? c제곱 마이너스 4mk가 양수일 때죠, 그죠? 4mk가 양수일 땐 저렇게 되고 두 번째는 람다1이 이제 중근일 때죠. 결국은 c가 제곱이 4mk일 때 저희가 이제 람다1이 이제 중근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허근일 경우가 있죠, 그죠? 람다1, 람다2가 이제 허근일 때 얘는 c제곱이 보다 4mk가 훨씬 더 클 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c 값은 뭐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요 현상을 지배하는 주요한 어떤 인자는 결국은 여기 달리는 매스가 되겠고 스프링 상수인 K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댐핑을 결정하는 댐핑 상수인 C가 되겠죠, 그죠? 결국은 여기서도 결국은 그 세 개의 어떤 베리어블 간의 어떤 크기의 차이에 의해서 이 현상 자체의 어떤 특성 자체가 이제 바뀌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해석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수학적인 해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해를 구했을 때 최종적 해를 구했을 때 얘의 어떤 그래프를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거동을 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가 한번 지금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거를 좀 풀었으면 마이너스 2n분의 c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2n분의 루트 c제곱 마이너스 4mk라고 잘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저희가 이제 알파 값이라고 하고요, 그죠? 네, 요거를 저희가 베타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는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일반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y는 c1에 첫 번째 마이너스 빼면은 익스포넨셜 해야 되겠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빼니까 플러스 베타의 t 이게 하나 나오겠고요, 그죠? 플러스 c2의 익스포넨셜 한번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가 마이너스 알파를 빼고 하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t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두 개 서로 다른 람다1, 람다2를 가질 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실근을 갖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y는 c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다시 적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t 플러스 c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t 이렇게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저희가 보시게 되면 알파는 지금 현재 이 알파 값은 m과 c가 양수이기 때문에 알파는 양수죠,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은 베타도 c제곱 마이너스 3k가 양수이기 때문에 지금 베타도
양수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베타 제곱을 해보면 베타 제곱은 4m 제곱분의 밑에 보게 되면 이제 c 제곱 마이너스 4mk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4m c 제곱은 알파죠, 그죠? 알파 마이너스 m분의 k.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죠? 이게 알파 제곱이죠, 그죠? 알파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결국은 알파 제곱에서 양수를 뺀 게 베타 제곱이니까 결국은 알파가 또 베타보다 클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관계를 보게 되면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얘는 양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알파에서 베타라면 얘도 지금 양수입니다. 결국은 익스포넨셜 지금 저 함수 다시 써보면 y는 c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얘라고 할까요? at 플러스 c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t인데 a와 b는 둘 다 양수예요. 그러면 결국은 익스포넨셜을 감소하는 시간이 무조건 지나감에 따라서 얘는 결국은 익스포넨셜을 감소하게 되고 우리가 극한의 개념으로 해서 t를 무한히 가게 되면 얘는 함수의 형태를 보게 되면 여기 t가 있고 y값이 있다고 하면 어디서 출발을 하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기울기로 출발을 하든 얘는 결과적으로는 0에 근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기서 어떻게 출발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심지어 약간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결국은 이제 디케잉할 수밖에 없다. 심플리 시간의 감에 따라서. 그럼 왜 그러냐? 결국은 우리가 여기 c제곱에 마이너스 4mk 요게 0보다 큰데 결국은 c 값이 우리가 댐핑을 지배하는 요 c의 컨스탄트가 너무 큰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이게 전체 힘의 밸런스에 있어서 전체적인 변이를 그냥 줄여버리는 지속적으로 줄여버리고자 하는 요 C의 힘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시간에 따른 변이 y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먼저 이런 식으로부터 먼저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다음에 이제 중군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중군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군인 경우에는 요 안에 있는 요 계산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람다 값이 마이너스 2m분의 c 결국 앞서서 한 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죠? 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앞서서 일반회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C1에 2에 마이너스 알파 t 플러스 두 번째 거는 사실은 앞에 t가 하나 더 붙죠, 그죠? 네, 어떤 해를 알고 있을 때 유사한 해는 이제 저희가 리덕션 오브 오더 방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풀어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t가 하나 더 붙는 그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풀었으면 2m 마이너스 람다 t 하면은 그죠? 저희가 c1 플러스 t c2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서는 댐핑의 어떤 그 댐핑의 특성 짓는 c 값이 너무 커서 좀 오버해서 댐핑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이제 재미없는 그런 함수의 특성을 보였잖아요. 여기도 이제 사실은 요거의 거의 그 끝단에 바운더리, 보더리에 위치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실은 여기서도 알파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요거는 사실 그냥 시간에 따라 그냥 디케잉하는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시간이 무한히 커지면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그런 특성이고요. 이쪽도 사실은 요 t 값이 있긴 합니다만 t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익스포넨셜 함수에서 익스포넨셜 감소하는 게 워낙 지배가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도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즉 변이가 계속 줄어들다가 이제 거의 변이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굳이 한번
이 함수의 일반 해의 특성을 보게 되면 어찌됐든 앞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요 이니셜 포지션에서의 어떤 그 첫 번째 y 프라임 제로 값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네, 이렇게 이제 디케잉하는 그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만 요거는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C1t 플러스 TC2가 0이 될 수는 있죠. 그럼 이제 그런 시간대에는 결국은 마이너스 C2분의 C1이라서 요 C1하고 C2의 값이 이제 다음과 같이 서로 이제 좀 값의 부호가 다를 경우에는 여기서 어느 한 점에서 만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고, 만약 두 개 다 양수거나 두 개 다 음수면 사실 시간이 이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제가 물리적으로는 여기서 만나는 점은 없고, 모르겠습니다. 뒤로 확장해 보면 이렇게 만날 수는 있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디케잉하는, 그래서 앞서의 어떤 오버댐핑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특성을 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오버댐핑을 했고 크리티컬 댐핑을 했으면 하나가 이제 사실 언더댐핑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언더댐핑인 이 허근인 경우에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이 되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허근을 갖는 언더댐핑에 대해서 언더댐핑인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c 제곱 마이너스 sink가 이제 요게 이제 0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저희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 i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오메가 제로는 사실은 2n분의 루트 4mk 마이너스 c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 i가 밖으로 나오니까요, 그죠?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y는 어떻게 됩니까? c1의 exponential 람다 1t 플러스 c2의 exponential 람다 2t인데, 그렇죠?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되니까 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t 가로하고 이제 허수가 있는데, 그죠? 허수를 나타내는 거 일반적으로 저희가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제로 t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단 표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 보시면은 앞에 이제 exponentially 감소하는 어떤 그런 걸 지배하는 항이 있고요. 이 뒤에 것도 oscillating하는 그런 항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조합하면 이제 앞서서 저희가 이제 undamped system, 즉 그러니까 댐핑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아이디얼한 조건에서 이제 사인과 코사인 요 함수로만 표현이 되는 그런 것들은 어떤 최대 진폭이 변하지 않고 그냥 쭉 오실레이팅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지금은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그 댐핑이 컨스탄트가 이제 작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어떤 이런 그 변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 자체는 사실은 교과서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은 t하고 이제 y를 보면 오실레이팅은 하지만 그 바운더리에 얘가 이제 지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는 이제 반대로 이런 식으로 돼서 뭐 요 상황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오실레이팅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진폭의 크기가 요 텀에 의해서 작아지고, 이제 요게 이제 마이너스 알파 t가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2의 그래서 알파 t의 어떤 지배를 받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저희가 현실적인 실제 저희 어떤 이런 매스 스프링 시스템에서 가장 재미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떤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을 만족하는 매스 스프링 시스템에 있어서 스프링 자체가 갖는 어떤 복원력, 훅스로우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 스프링 컨스탄트의 변이에 의해서 작용되는 복원력과 결국 이제 속도의 어떤 변이에 따라서 작용하는 댐핑 포스, 그 다음에 원래 매스가 갖고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변이를 줬을 때
갖게 되는 어떤 관성력, 요거 세 개의 합이 0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요 각각의 K값, C값, M 질량값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그 다양한 형태의 어떤 해를 가질 수 있다. 여러 특성을 갖는 그런 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었고, 앞서 시간에 저희가 이런 그 미분 방정식 임의의 어떤 상수를 갖는 이게 무슨 시스템인지도 모르고 사실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해서 어떻게 해를 구할 것인가 뭐 그런 거에만 좀 관심을 가졌다면, 이미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 풀이 해법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실질적인 우리가 현상에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기계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석할 수 있는 그거 양보해서 모델링을 해서 나온 식이 우리가 풀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나왔고, 그것서부터 우리가 어떤 해를 구해보면서 어떤 이 시스템의 거동의 특성을 한번 저희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금 다뤄볼 거는, 앞서서는 이제 저희가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 사실 이제 non 호모지니어스한 경우, 즉 우측에 가진이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는 경우는 앞서서 이제 저희가 어떤 일반의 관점에서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우리 매스 스프링 시스템을 기준으로 저희가 해석을 했을 때 굉장히 물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우리가 이제 댐핑이 없을 경우에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힘이 주기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 어떤 기존의 어떤 매스 스프링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와 동일한 어떤 주파수죠.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를 갖는 힘이 가해지게 되면 굉장히 예상치 못했던 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앞서서는 여러 가지 그 세컨 오더 선형의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모델링 문제를 풀어봤는데, 주로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걸 풀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non 호모지니어스한 거는 앞서 저희가 이제 배운 것처럼 사실은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모델링 문제에서 좀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미케니컬한 그 시스템 좀 돌아와 볼게요. 문에 이제 cy 프라임 플러스 ky 이제 이퀄 원래 0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소스 텀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다음과 같은 프리퀀시를 갖는 다음과 같은 이제 특성을 갖는 외부에서의 어떤 프로싱 텀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완전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y는 호모지니어스한 해 플러스 yp 파티큘러 솔루션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미케니컬한 어떤 그 매스 스프링 댐핑이 있는 시스템에 외부 가진이 있는 경우에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재에 보게 되면 사실은 요 식으로부터 저희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해를 구하고 파티큘러 솔루션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퍼스트 텀이 이제 좀 익숙한 게 있기 때문에 yp를 구할 때 yp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yp는 a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의 사인 오메가 t로 놓고 풀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미정계수법으로 풀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풀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피지컬한 모델링 통해서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화해서 풀게 되면 시계 유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고자 하는 레조넌스 문제에 대해서 좀 하려면 교재에서 나중에 이제 일반식을 유도하고 댐핑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가정을 해서 이제 식을 유도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레조넌스의 어떤 현상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게 주요 목적이니까 일단 아예 처음부터 C를 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my 플라임 플러스 k의 y 이퀄 f0에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냥 원래대로 풀면 되니까 파티큘러 솔루션을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A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의 사인 오메가 t로 가정을 해서 파티큘러 솔루션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구하려면 결국은 여기 이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얘를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a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오메가 b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두 번 미분한 텀이 있으니까 하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a의 코사인 오메가 t, 여기는 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b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얘를 여기다 이제 넣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은 결국은 요 미분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을 여기다 곱하면, 그죠? m을 곱하고 얘는 없고 얘는 k를 곱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k의 a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k의 b의 사인 오메가 t가 되겠고요, 그죠? 얘도 m을 붙이면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의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m의 오메가 제곱의 b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두 개를 m y2 프라임 플러스 ky 이퀄 이걸 다시 더해서 여기 위에 정리를 해보면 코사인 오메가 t는 좀 묶어서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오메가 t로 묶으면 그죠? ka의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플러스 사인 오메가 t로 묶으면 어떻게 되나요? kb의 사인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이게 뭐가 됩니까? f0의 코사인 오메가 t죠. 그죠? 네, 이렇게 돼서 요걸 이제 상수를 양변 상수를 비교를 하면 되니까 정리를 해보면 ka의 m 오메가 제곱은 이게 f0가 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k의 b의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은 0. 뭐가 좀 식이 중간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kb, ka 됐고요. y 프라임 mw 제곱, 여기 다 a 이게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a가 빠졌어요. 여기 a가 빠졌고 여기는 b가 있고, 그죠? 그럼 ka-mw 제곱 a, 그다음에는 kb mw 제곱 b, 여기 b 빠졌네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러면 ka-a 여기 b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요 두 번째 식에서는 b는 0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b는 0이고 a는 구해보면은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이게 넘어 ka k제곱 f제곱 위에 f0 나오고요, 그죠? a 하면은 되는 k-mw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네. 그럼 a, b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한 거예요, 그죠? y 파티큘러 솔루션은 a 코사인 오메가 t잖아요. 그러면은 k분의 kmw 제곱분의 1의 코사인 오메가 t, 이게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b는 제로니까요, 그죠? 네,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레조넌스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여기가 이제 F0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고,
여기 사실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서 보면 여기서 m의 y 투플라이 플러스 ky 이퀄 0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람다 제곱 플러스 n분의 k 이퀄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구하려면 그럼 이제 결국은 람다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분의 k의 i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w0라고 많이 놓죠, 그죠? w0. 그럼 결국은 w0가 루트 n분의 k니까 사실은 w0의 제곱은 n분의 k, 결과적으로 여기서 k는 m w0의 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k 대신에 저 값을 넣으면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나오는 그 식이에요. 그러면은 m을 밖으로 빼면 w0의 제곱 w 제곱분의 f의 제로의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했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당연히 이제 보시면 요 값에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레조넌스하고 관련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0는 사실은 원래 있던 K와 M 값, 그 중간 댐핑이 없는 매스와 어떤 복원력에 관한 그냥 주어진 특성입니다. 그죠? 주어진 특성이고, 거기에 어떤 그 오메가라는 프리퀀시를 갖는 외부에서 가진이 계속해서 그 매스 스프링 시스템에 가해지는 건데, 이게 같아버리면, 그죠? 원래 갖고 있던 특성과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프리퀀시가 같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y 값이 무한대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y는 뭡니까? y는 어떤 스프링 시스템에 있어서의 어떤 그 변이가 무한히 간다는 건 사실은 그 시스템이 페일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요 시스템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그 대교가 한번 그 다리가 한번 그 공명 외부에서 바람에 의해서 어떤 그 가해진 forcing 외부에서의 어떤 힘이 프리퀀시가 그 다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진동수와 같아지면서 엄청난 공명해상 레저넌스가 일어나면 사실은 붕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거든요, 지금. 그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굉장히 그 재미있는 물리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런 어떤 진동 문제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요 가진의 어떤 고유 진동수하고 고유 주파수랑 이런 일치가 안 되도록 그 시스템이 고유로 갖고 있는 어떤 진동수랑 서로 일치가 안 되게 만들어야 시스템이 안정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제 이 C값, 그러니까 댐핑하는 값, 요것이 이제 사실 전체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발산한다 그럴까요? 그런 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스템 설계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작았을 경우에 제가 이런 무시할 정도로 작았을 경우에 이런 레저넌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저희 2차 선형 미분 방정식 호모지니어스하고 넌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케이스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제가 배워봤는데 굉장히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안정성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레저넌스 문제에 대해서 저희 이렇게 수학적으로 한번 데리베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유도를 해봤고요. 교재에 보시면은 훨씬 더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뭐 심지어 이제 여기 이제 댐핑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또 여러 다른 해석을 한 게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한번 유심히 한번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저희가 배운 그냥 문제 풀기 위한 어떤 수식적인 문제 푸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 저희가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 어떤 모델링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좀 너무 좀 식의 유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좀 딱딱할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그 공학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어떤 이런 기계 시스템, 뭐 메카니컬한 시스템을 저희가 뭐 최대 최소 문제를 푸는 어떤 설계 문제를 푸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그 현상들을 저희가 어떤 지배 방정식을 적용을 해서 지배 법칙을 적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고 나온 결과가 사실은 대부분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건 모델링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기계 공학도로서의 어떤 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푸는 거는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직접 푸는 것도 좋지만 필요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풀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과목 자체가 이제 기계 시스템 설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앞으로는 단순한 문제 풀이보다는 이런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모델링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배양하시는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강의까지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분 방정식은 여기서 이제 좀 종료를 할까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뒤에 3장에 이제 고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조금 스킵을 하고, 왜냐하면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어떤 이론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초 좀 얘기했던 나중에 퓨리어 트랜스폼, 퓨리어 애널리시스를 조금 더 많이 다루기 위해서 바로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행렬도 좀 건너뛰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저희가 좀 그냥 넘어가면 좀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매틀랩으로 이제 문제 푸는 뭐 그런 거는 좀 한 주 정도 쉬고요. 특히 이번 주에 모델링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배워봤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이제 저희가 캘큘러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다시 말씀드린 미분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미분을 적용해서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수준이 조금 사실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좀 푸는데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저희가 항상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정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하는 그런 사고의 능력을 배양하는 거니까, 한번 앞서서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변수,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함수 관계를 일단 구하기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그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뭘로 둘 것인지,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잘 유도를 해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못 푸셔도 돼요. 못 푸셔도 되지만 그 풀어보려는 여러 가지 시도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최대한 한번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느라 고생하셨어요.